자,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시장 추석을 앞두고 이제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라든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이제 시장인 이상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시장에서 확실하게 전략을 짜고 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신 일부 시작을 하면서 종목들에 대한 전략 또 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한 줄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지켜준 코스피 2400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떻게 본다면 되게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장이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요일날 휴장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안 심리가 작용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날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까지 그게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요 마디값인 2400포인트를 깨지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불안 심리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오늘 이 포인트에서 잘 지켜줬던 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추석 전까지 이거래일 정도가 남았었는데 이제 이거래일 동안 2400포인트 정도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CPI 지수 나올 때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부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장의 반등세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오늘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한 주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을 좀 반가운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남아 있죠. 뭐 추석도 있고, 추석 전에 지금 이제 이틀 뒤에 목요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고요. 그다음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C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한 번에 발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현재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금이 많이 돌려야 돌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환율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눈치 보기 장세는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금 자체는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러한 눈치 보기 장세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이정호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현재 구간을 잘 지켜주는 그런 의미 있는 반등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석이 되기 전까지 이 현재 구간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장을 좀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을 시작을 해야겠죠. 종목 진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을 할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채팅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혹은 궁금하신 부분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마찬가지로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첫 종목은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슬리데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메가스터디고 평단가는 13,000원, 비중은 10% 정도인데 왜 빠질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메가스터디라는 회사를 좀 아셔야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기존의 메가스터디가 교육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투자산업 부문으로만 나온 인적 분할한 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메가 MD가 있고 메가 스터디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메가 스터디는 약간 투자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어차피 뭐 메가 MD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메가 스터디도 따라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거의 온라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 교육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의 시세를 받을 때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는데, 요즘에 약간 온라인 관련해가지고 교육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이 약간 잘 올라갈 때는 대표적으로 약간 코로나가 심하게 올라갈 때, 코로나 증가 추세가 올라갈 때, 그럴 때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왜냐?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교육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학원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차트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는 조금 잘 버텨줬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때까지는 그나마 잘 버텨줬는데 요즘에 시장이 안 좋으면서 덩달아 빠졌다.
라고 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리가 되게 유태유태스럽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주요 이평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끝없이 하락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원래 이평선이라는 게 위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지지하는 역할도 되지만 캔들 밑에 있을 때는 약간 지지하는 포인트가 없어졌을 때는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딱 그런 부분이 딱 겹쳤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10,000원까지도 어느 정도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직전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도 10,000원 부분이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다시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는데 이렇듯 여기서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9,000원 중반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반등을 다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재차 진입가인 아까 13,000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요즘 시장에서는 근데 약간 트렌드 관련 종목은 아니다라고는 딱 잘라서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테마성으로만 오르는 종목인데 요즘 이제 겨울로 차츰차츰 올라갈수록 약간 이런 교육 관련주 테마보다는 다른 테마들이 더 잘 먹힌다. 요즘 시장에서는 실적이나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 수혜주 그리고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도 종목별 투자자의 현황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거의 개인들만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는 별로 없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 맞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냐 지금 가격대에서 10,000원까지 기다려서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그때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진입가 대비 거의 마이너스 30%까지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이 1,800원 이 부분, 11,000원 부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반등세가 나오려고 한다면 코로나 확산세나 아니면은 뭐 태풍 피해가 지속적으로 내가지고 온라인 교육이 계속적으로 학교 등교나 이런 부분이 막혔을 때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리스크는 별로 없어진 만큼 이제는 교육 관련주들을 조금 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 같으면 지금 손절을 한 다음에 다른 종목을 교체 아니면 이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9,500원 정도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0,000원 부근에서 재차 추가 매수 10% 정도를 해서 비중 20% 정도를 맞춘 다음에 다시 11,000원 부근에서 1,500원 부분 이때 평단가 부분이 왔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절반 덜어내고 나머지는 12,000원까지 보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말씀을 주셨네요. 이제 너구리님께서 맥스트 매수 문의 드립니다. 메타버스 조정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매수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핫했었던 섹터가 또 메타버스였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선익 시스템이 이제 상당히 조금 좋은 그런 이제 이슈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16,000원 구간부터 26,000원 구간까지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죠. 이제 퀄컴과 메타에서 최근에 이제 두 기업이 어느 정도 조금 이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향후에 메타에서 10년 이내 메타버스 이용자를 10억 명 이상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 시장을 꾸준하게 또 선도를 하겠다, 키워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수혜를 받은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애플에서 이 XR 기기, 이 가상현실 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다시 이 기기에 탑재를 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상당히 좀 크게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선익 시스템이 완전히 대장으로 해서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혹은 이제 말씀 주셨던 뭐 맥스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같이 조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약간은 주의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하락이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조정이 이제 많이 나온 건 맞고 뭐 맥스트뿐만 아니라 뭐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요. 지금 뭐 상승이 많이 나왔던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정이 많이 나오고 나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테마성 트레이딩의 양상으로 주로 이제 움직이곤 합니다. 일전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슈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다가 매물대에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차익 실현이 쭉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넥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선익 시스템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많이 떨어졌지만 앞서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구간부터 약 한 2만 원 정도까지 매물을 소화해줘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조금 매수를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현재 21선, 61선의 저항을 또 맞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구간이 확인이 돼줘야지 어느 정도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들에는 그래도 분명히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가라앉는 시기죠.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의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수혜주,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수 관련주, 뭐 실적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성장주 쪽에는 약간은 투심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상대적으로 성장주 쪽에 이제 쏠렸기 때문에 조금은 죽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내 뭐 삼성에서도 그렇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쏟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아가면서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은 그래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현재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과 함께 또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때문에 접근하는 관점은 충분히 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또 전체적으로 다 반응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되, 다만 선익 시스템이 완전히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장이 정해지고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같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대부분이었죠. 일전에도 선익 시스템 외에 이제 맥스트를 볼 때 맥스트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선익 시스템도 같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도 같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익 시스템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선익 시스템만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담아 놓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추석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추석 지나가면 또 바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CPI 지수에는 이제 천연가스 값이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도 적지가 않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또 펼쳐질 수가 있어서 성장주 쪽은 확실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급이 쏠릴 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맥스는 일단은 관심 종목 정도로만 좀 지켜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17,000원 구간을 뚫어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17,000원에서 17,500원 구간을 뚫어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만 매물대에 부딪혀서 뚫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17,000원에서 한 18,000원 사이에서 자리를 잡을 때 그때 접근을 해서 2만 원 정도 구간을 노리고 가면은 그래도 쏠쏠한 수익률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는 보이거든요. 때문에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최근에 수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이슈들은 굉장히 시장에서 잘 나와줬지만 대장주가 확고하게 좀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뭐 맥스 같은 다른 종목들은 반응이 크게 없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선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좀 두 번째 사유가 될 것 같아요. 때문에 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종으로 보다가 한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 뚫어주고 자리를 잡아주면 그때 한번 접근을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또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셀로님이 한미글로벌 22,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요즘 시장의 저는 트렌드는 네옴시티 관련주더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네옴시티가 시장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는데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도 대장주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탄탄하게 잘 가고 있어요.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수주를 받은 회사들이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미글로벌이 있는데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더 라인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시장에서 약간 대장주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그리고 한미글로벌의 부회장이 한창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우디 관련해 가지고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뭐 국내에서 시장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1위입니다. 국내 1위 건설 사업 관리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이 이제는 드디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다 챙겨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지니가 22,000원짜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조금 높게 들어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솔직히 언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냐라고 말씀을 해드린다면 이날 26일 날 상한가가 갔습니다. 상한가가. 네, 이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첫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상한가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이 매물대들이 다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이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때 이후로 3일간 단일가 거래였습니다. 단일가 거래. 투자 열기로 인해서 단일가 거래였는데 이제 내일부터 어느 정도 풀리는 모습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근데 요즘에 원래 투자 열기 단일가 거래 30분 동안 거래가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그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종목들이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들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그 부분에서도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올라줬다. 이랬을 때 어떻게 내일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부분도 되게 고민거리가 많으실 거라고 저는 느껴요. 아마 내일장에 어느 정도 물량세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3일 동안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30분에 한 번밖에 거래가 안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팔고 싶었던 사람들이 잘 못 팔았어요. 하지만 그 팔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판다라고 한다면 내일장에 다시 그 물량을 흡수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저는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내일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내일 만약 어느 정도 22,000원까지 지금 22,000원까지 깨지면서 하락세가 10% 이상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조정세는 겹치겠지만 내일장에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음봉을 만들다가 어느 정도 점차 그 매물들을 흡수한 다음에 물량이 잠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3만 원까지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절짜리는 만들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시청자분들 다른 분들께서 뭐 20% 이상이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내일 한 23,000원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2만 원 후반대 그리고 3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옴시티가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9월달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또 10월달입니다. 10월달 되면은 이제 11월달 되면은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온다는 모멘텀 때문에 10월달에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기간적으로 볼 때라면 이제는 좀 네옴시티 관련주가 한 번의 조정은 들어오겠다. 이게 가격 조정이 들어올지 기간 조정이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세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 없이 들어가는 종목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한미글로벌은 거래 정지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그만큼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테마가 갖고 있는 네옴시티가 갖고 있는 테마성을 본다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목표로 보는 거는 한미글로벌은 3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내일장 어느 정도 진입가 부분 22,000원, 22,500원 부분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5% 정도는 판 다음에 지금 진입가보다 더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 노리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시고 계신 가운데 전화 접수 계속해서 좀 받고 있습니다. 접수 상담자가 계속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02-325-8200 번호로 전화 주시면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행하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담빛고야님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금양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금양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정말 뭐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차트만 봐도 와, 정말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바로 이렇게 말이 나올 만큼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에서 거의 한 3배 정도가 이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시장에서 뭐 시장을 이겨내는 그런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양이 이제 우리나라 3번째로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을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올해에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조금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이러한 성장성, 지금 현재 이 원통형 2차 전지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2024년까지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이 설비를 늘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더욱 뛰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러한 구간을 나타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이 금양을 좀 길게 늘려서 연봉으로 볼게요. 보게 되면 자, 이전에 이 도달한 적이 없었던 고가 부근에 거의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상장이 이제 1993년에 됐는데 1993년 이후에 약 거의 20년 이상 기간 동안에 최고가에 이제 도달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사실상 이 20년, 30년 동안의 이 주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수익 중인 구간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물량이 한 번에 우수수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벌써 저가에서 3배나 오른 구간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금양이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인다는 거 투자자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모멘텀 자체도 충분히 이제 훌륭하기 때문에 좋은 이슈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금양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웬만하면 데이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맞지, 미리 좀 담아놓고 매수를 해서 여기서 더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부분 이 주주들이 다 수익 중인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10,000원 정도까지 바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약 한 마이너스 3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마이너스 30%뿐만 아니라 10,000원 정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 8,000원, 7,000원까지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열려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상승폭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전 고점이 16,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의 매물에 맞고 어느 정도 좀 윗꼬리를 그린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차 목표가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 한 5%에서 6% 정도의 수익 구간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마이너스 뭐 적게는 30%, 40%에서 크게는 60% 정도까지는 쥐고 가야 되는 구간인데,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은 약 한 5%에서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이미 관심을 많이 받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금양에 대해서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금양이 좋은 거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주가는 원래 이슈에 대해서 선반영하기 마련이고 미리미리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금양은 이미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일 대로 움직였고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 약간의 눈치 싸움 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구간부터는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현재 신규 접근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추석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 지나간 다음에는 시장에 이제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죠. 뭐 CPI 지수 발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FOMC 등등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금양을 매수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을 조금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금양을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미리 접근한다라고 했을 땐 추석 이후에 시장에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조금 한번 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금양은 당장의 접근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리스크가 매우 큰 구간이기 때문에 금양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런 종목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구나 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 심심한 어피치님이 DB손해보험 들고 있는데 폭우 피해 때마다 들고 있기 정말 무섭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입가는 지금 65,000원으로 보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저도 여기 DB손해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되게 탄탄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요즘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나왔다라고 또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일은 뭐 보험업계나 이런 부분은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2분기가 작년 대비 20% 정도 더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연도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배당까지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약 6%대 정도의 배당 수익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대에서 그러면 진입한 부분에서 거의 10% 정도가 하락을 했지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 살 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님처럼 어떻게 본다면은 보험주 갖고 계신 분들이 태풍 피해 때문에 약간 걱정해가지고 많이 파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약간 저점일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DB손해보험을 들어갔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배당 관련주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는 추석 끝나고 나면 이제 날씨가 선선해집니다. 그 말은 이제 배당주에 투자할 적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제 저는 비중 5% 정도 들어간 거는 잘 들어가셨고 이제는 더 5% 정도는 더 들어가서 비중 10% 정도를 채우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대도 거의 6만 원대를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6만 원대 이걸 지지하겠지 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6만 원을 이 6만 원을 다시 회복했을 때 들어가시는 전략이 더 낫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해 드려요. 그 말은 뭐냐면 떨어지는 거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방향성,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힘이 드리는 거는 이 6만 원을 다시 올라가냐 안착을 하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그 전에 한번 깨졌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런 모습세보다는 한 번 더 여기서 위험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 이후로 다시 6만 원 정도 안착했을 때 6만 5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평단가는 거의 뭐 6,300원 정도로 맞춰질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더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지속된 이 매물대, 직전 매물대까지의 부분인데 6,300원 부분까지는 이거는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 같다라고 인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추가 매수의 마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만큼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까지도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5%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괜찮은 가격대다. 65,000원 가격대를 보신다면 다 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 본다라면 이쪽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고점이었던 부분인데, 근데 63,000원이라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63,000원에서 65,000원까지만 가도 어느 정도 수익이고, 그게 연말까지도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배당 수익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제는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하자. 반등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평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블루스톰 김님께서 금호타이어 3,440원에 15% 보유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고 싶은데 괜찮은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호타이어를 또 한번 봐야겠죠. 자, 금호타이어 최근에 상승이 좀 잘 나와줬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요.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상당히 또 좋은 그런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제 약한 4,000원 구간을 또 뚫어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가의 조정폭이 컸습니다. 지금 2021년 7월부터 해서 약 한 8,000원 구간부터 지금 최근에 3,500원 정도 구간까지 엄청나게 하락이 많이 나왔었던 구간이 확인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완성차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출시가 미뤄졌었잖아요. 반도체 이제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완성차가 이제 출시가 계속해서 좀 미뤄졌었던 부분이 확인이 됐었고 그러면서 당연히 완성차가 나오지 않게 되면 타이어 업계 또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금호타이어가 이제 이 완성차 이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자재 값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컸었어요. 역시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조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자재 값에 대한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올해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계속해서 인플레에 대한 이 압박감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2분기까지 이 유가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인플레는 여전히 지금 현재 심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이 금호타이어가 좋은 상승을 보였느냐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용이 된 것으로 보여요. 지금 타이어 업계도 그렇겠지만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여행, 뭐 그다음에 항공, 뭐 카지노 면세점 등등 하반기에 실적이 회복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군들은 일제히 다 상승이 한 번씩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혹은 이제 뭐 원자재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망가졌었던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뭐 유가도 조정 나오고 있죠. 천연가스도 조정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코로나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갈 기미가 보여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행 제한이 풀리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회복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도 같은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반도체 수급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기미가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완성차 출시가 이제 점차적으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또 최근에 자동차 부품 쪽들이 나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금호타이어도 같은 관점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가 또한 이제 2분기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최근 구간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입어서 마찬가지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금호타이어가 기대감이 약간은 작용을 해서 최근에 좀 좋은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의 수준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적이 완전히 회복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전히 인플레는 심하고 유가는 비싸고 전체적인 원자재 값에 대한 비용 부담은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금호타이어도 지금 최근에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올라왔지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대응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하반기까지 무작정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올라온 만큼 수익은 한번 챙겨놓고 가는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굉장히 좀 저점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부터 좀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약 한 4,000원 구간까지 어느 정도 좀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와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지금 딱 보게 되면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전 구간, 그 다음에 최근 구간까지 해서 4,000원에 굉장히 매물대가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0원 구간을 결론적으로는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또 4,500원 정도, 5,000원까지도 노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먼저 4,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일이랑 모레 이틀 거래일 남아있죠. 그런데 금호타이어의 어제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수급을 봤을 때 단기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충분히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4,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000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4,500원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500원을 1차 목표가로 가져가고 뭐 이 구간 또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5,000원까지도 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4,500원까지 지켜보면서 이 4,0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는지를 단기적으로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500원 구간까지 도달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 또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돌파를 해주는지를 보면서 돌파해주면 추가적으로 5,000원 구간까지 노리되 4,5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 한 3,800원 정도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매수가 근처 부근이 3,400원에서 500원 부근까지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굉장히 조금 가격적인 구간을 하나하나 설정을 해놓고 굉장히 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4,500원 구간 먼저 말씀드리면서 현재 4,0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4,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3,800원 정도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은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을 준비를 하자. 굉장히 조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유튜브에서 톰 크루즈 님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제 슬슬 사모아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다, 그리고 연예인 소속사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즘에 약간 불었던 호재가 약간 매각 이슈입니다. 네, 초록뱅 버킷 스튜디오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 팔린다라는 이슈 때문에 약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지금 최대주주가 이제 지분 매각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그 이슈가 나오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요즘 주가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노릴 때가 된 거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매각이 성사가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요즘에 얼마 전에 가장 매각이 완료됐던 종목 중에 생각을 들면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세, 그 다음에 완료되고 나서 주가가 좀 하락세가 나왔던 모습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 기대감으로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모아가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매각 관련 잔금 지급일이 10월 5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는데, 10월 5일 날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달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격대부터 이제 슬슬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000원 초반에서 모아가서 어느 정도 6,000원 부분의 손절을 보시고, 나머지는 만약에 근데 왜냐면 손절은 좀 잡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6,000원 밑으로 깨진다는 거는 약간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좀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매각이라는 게 되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중에 하다가 깨지는 부분도 되게 많이 나와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부분 봤을 때 6,000원 부분을 손절로 보시고, 목표가는 만 원 이상까지 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다. 그 말은 손절은 좀 짧게 잡고 목표 기대 수익률을 좀 길게 볼 수 있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 시장에서 매각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이때 주가 올라갔던 부분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거의 2배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네, 거의 10거래일 만에 2배가 올라간, 한 달 만에 거의 2배가 됐던 모습인데, 6,000원짜리 주식이 거의 12,000원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노리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비중은 약간 10% 정도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를 이때 2%씩 5일 정도 거래를 한다, 뭐 이런 전략도 괜찮고, 아니면 7,000원 부근에서 2%씩 5번을 걸쳐 사겠다,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10% 정도 모아간 다음에 6,000원 부분이 깨졌을 땐 손절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6,5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재차 진입을 하신 다음에 이 매각 기대감을
받고 어느 정도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나왔을 때 그때 나오시는 방법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왜 10,000원까지만 노리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올라갔을 때 그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올라갈 때는 이거보다 더 작게 올라갈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도 있지만 거의 2파 파동이 나왔을 때 더 낮게 나오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면서 10,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또 어떻게 본다면 엔터 본연의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엔터 관련 컨텐츠 관련주들은 약간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떨어졌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작년에는 이번 연도 초반에도 마이네임이나 지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는데, 지옥2가 나와도 이 출연 소속사 배우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되게 약간 미지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은 기대는 많이 떨어진다. 차라리 컨텐츠주 관련해가지고 들어갈 거는 지금 버킷 스튜디오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매각 이슈로 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대박 벌자님께서 카카오 매수가 69,7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주가가 이제 69,7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기대를 하시고 들어가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일전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좀 이때부터 펼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성장주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 관련주였고, 그러면서 또 이 성장주, 언택트 테마 속에 또 성장주로 엮이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누구나 다 샀었던 국민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지금 현재 성장주의 수급이 들어가기에는 시장 환경 자체가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주 쪽에는 수급이 조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 따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수급이 많이 메말라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1분기, 2분기의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굉장히 조금 이 광고 업계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이어졌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또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반등을 보게 되면 카카오가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차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카카오 게임주나 카카오뱅크 등등 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좋지 않은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좀 들려오고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현재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운영을 조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효자 게임으로 작용을 했었던 우마무스베가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또 카카오 그룹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환경을 보게 되면 9월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금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죠. 모레 선물옵션 동시만기, 다음 주에 CPI, 그다음 PPI 지수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FOMC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지수가 발표되는 와중에 환율은 오늘도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장주 쪽에는 수급이 몰리기가 힘들다, 더욱더 몰리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대표적인 플랫폼, 성장주 관련주 쪽에는 수급이 확실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쏠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최근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있었죠. 때문에 시장에서 성장주의 수급이 쏠리기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이슈들이 조금 더 많은 상태에서 시장 환경 자체도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좀 단기적으로 당겨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좀 짚어준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최근에 바닥을 짚어줬던 구간이 66,000원 부근이고 69,000원 구간을 그래도 좀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69,000원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69,000원 이탈 시에는 반드시 정리하고 간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69,000원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근에 어떤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있었기 때문에 8만 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갖고 가시면 그래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해서 8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손절가는 69,000원, 그 다음에 1차 반등 목표가는 8만 원 수준으로 잡고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환율 상승, 요즘에 가장 키워드는 거의 어떻게 본다면 환율, 고환율, 원달러 강세, 환율 강세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 느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이 환율, 고환율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왜 환율이 올라가면 불안 심리가 작용하냐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약간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마진 축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실적 악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좀 많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난 8월 14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코스피 주식 비중이 30.51%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줄은 거냐면 2009년 8월 13일 이때 경제 위기 때 그때 이후보다 더 낮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 이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초반만 해도 외국인들의 비중이 36%에서 37%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0% 정도대로 외국인들 수급 이탈이 많아졌다. 근데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30%대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에 약간 충격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왜 중요하냐? 어차피 우리가 다들 보시잖아요. 종목이나 서치하고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실 때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시는데, 거의 볼 때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현황이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뭐 외국인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종목에서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환율이 올라갔을 경우에 외국인들의 시장 이탈, 이런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유익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방법이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봐요. 이런 방법을 대응하는 방법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속되는 종목을 관심권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종목은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차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모습대가 나오고 있어요. 수급 현황으로 봤을 때도 종목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안 가는 종목은 요즘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만큼 요즘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종목을 찾고 종목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달러 상승 ETF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외 주식으로 가도 되고 국내에 상장된 ETF를 노려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환율 상승을 했을 때 관련 수혜주들이 어떤 게 있냐,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대표적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이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득을 많이 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첫 번째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한 다음에 가공해서 다시 재파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입되는 원자재가 리스크가 미비한 업종들이 좀 이득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 위주의 업종들은 자동차, 조선, 의류, 반도체, 해운 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입 원자재 리스크가 별로 없는 업종으로는 게임 그리고 바이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거를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갖고 온 종목 4종목이 있습니다. 이거에 보면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말씀했다시피 자동차 관련주 바로 현대차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가 상반기 글로벌 탑3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진짜 많이 팔렸다. 반도체 대란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잘 대처하면서 잘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7월달 자동차 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최초.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자동차 수출액 5억 달러를 판 거는 처음이고 이런 부분을 받고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조선업종. 바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요즘 뭐 태조 이방원 얘기 나오면서 조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 제일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다음 반도체 관련주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갖고 왔는데 삼성전자가 요즘 잘 못 가는 부분 중에 가장 큰 한 가지는 D램,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이 제일 1순위로 꼽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종목으로는 H&M.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글로벌 해운 우임이 12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 본업에서도 본업 관련 지수나 아니면은 그 판매되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우리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현대 자동차 그리고 조선업종 이 두 섹터는 지금 계속적으로 잔고나 매출 관련해 가지고 환율 수혜주로 부각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이정호 전문가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 폭등의 연쇄 효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쇄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제 유럽은 상당히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죠.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이 가스를 무기로 쥐고 이 유럽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좀 흔들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천연가스 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유럽에서는 이 천연가스가 없으면 또 뭐 전체적인 산업군, 그 다음에 뭐 난방이라든지 뭐 이러한 전체적인 이 가스가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가격을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다 보니 유로화, 전체적으로 이 유로화가 낮아지게 되면서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표에 천연가스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유로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죠. 원래 뭐 가즈프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유럽행 가스에 대해서 그냥 지금 현재 가스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너네 제재 해제할 때까지 우리 가스 잠글 거야 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죠.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이슈다. 때문에 유럽은 지금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값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유로화는 추가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유럽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파운드까지도 같이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엔화나 그다음에 위안화까지도 모두 다 하락을 보이는 그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죠. 원화는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기는 하지만 달러화는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쇄 효과로 환율까지 고점을 찍는 그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죠. 환율이 지금 1377원까지 제가 고점을 찍은 걸 확인을 했거든요. 1400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안정을 보여줘야지 그래도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여줄 때까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장을 좀 여유롭게 보는 그러한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면서 환율을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을 이어가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의 신 1부 어느새 또 마감 시간이 됐습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구간 가운데 종목 대응이 역시나 또 잘 되어야지 또 반가운 명절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투자의 신은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